집에서 매일미사 강론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반도의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시카고에 강의를 갔어요. 시카고에 강의를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딱 드시더니 신부님, 지금 내일 모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전쟁 안 일어난다.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야. 뭐 싸울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싸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한동안 작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버튼이 크다, 내 버튼이 더 크다 그래갖고 뭐 핵무기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그래갖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진짜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도 우선 경제력은 우리나라가 100이면은 북한은 4.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력이 싸움도 좀 비슷해야지 싸우는 거지 경제력 차이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지금 북한 비행기로는 38선을 넘을 수 있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북한은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미그 29기를 써요. 뭐 미국이 많이 들어봤죠?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예요. 그리고 1980년대 미그 29기 좀 들여왔어요. 그나마 전투기 비슷한 게 미그 29기예요. 근데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그 쓰던 비행기는 그 비행기 기관총 정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미사일을 뭐 쏜다든가 이런 비행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북한은 1년에 비행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1년에 15시간 타는 거야. 뭐냐면 한 달에 1시간 정도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행시간이 1년에 18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비행기, 1960년대 있었던 비행기, 이런 비행기하고 지금 최첨단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봐야 북한이 이제 뭐 장사정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네들이 한번 포를 쓰면은 뒤로 물러나갖고 터널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한번 포를 쓰면 그 열기를 찾아내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타격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좀 이따가 또 나와서 쏴야 돼요. 우리나라의 포하고 북한의 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F4, F5, F15, 지금 F35 이건 뭐 지금 한 60대 정도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건 스텔스기야. 아니 저 신부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무지하게 좋은 전투기하고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전투기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뭐 F35, F15 정도는 거의 9톤, 10톤의 폭탄을 싣고 뭐 폭탄도 그냥 한번 막 60km, 70km 전방에 있는 거 미사일로 잡아갖고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일단 안 돼요. 해군력은 어때냐? 해군은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이라는 게 세 척이 있어요. 배길이가 한 130m 정도 되는 이지스함이 세 척이 있는데, 이게 이지스라는 게 신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지스함 안에 동시에 한 1000개 정도의 이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고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지스함이 있느냐? 없어요. 북한이 강한 게 있는데 잠수함이 강하죠. 북한이 잠수함이 강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 이틀 정도 우리가 분리할 거예요. 이틀 정도. 육군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100만 정도가 돼요. 육군이, 북한이. 그런데 넘어올 트럭이 있어야지 넘어오지.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총 쏘는 시대는 지났어요. 시대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야.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근데 미국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거 들어봤죠? 항공모함이라는 게 보통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한 6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어요. 항공모함이 한 10층 높이 정도 되죠. 배 길이는 한 330m 정도 돼요. 배 길이가 330m 정도 돼요. 육산 빌딩 가봤죠? 네. 육산 빌딩 그 길이보다 더 길어, 배 길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 높이가 한 1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한 5층, 6층, 7층에 비행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듯이 쫙 올라와갖고 가판에서 뜨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이 보통 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 돼요. 한 항공모함이 한 6,000명 정도 항공모함에 있을 수 있는데, 서해 바다에 한 대, 동해 바다에 한 대, 그래갖고 양쪽에 딱 서서 한 이틀만 북한 두들기면은 북한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미국과 자기네들 사이의 전략적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89년경에 노태우 대통령 때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는데, 이제 수출을 할 만한 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수출을 못한 곳이 있었어. 공산권. 공산권에는 물건은 잘 만드는데, 이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교가 안 맺어졌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 맺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니네는 북한하고 국교 맺어라. 우리는 중국하고 소련한테 물건 팔아먹겠다. 미국이 반대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국교를 맺었죠. 그래갖고 중국하고 소련에다가 그때부터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우리 형님도 LG 그때 다녔는데, 그때 소련에 판 에어컨, 자동차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 그래갖고 이제 북한도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한테 갖고 수교해달라고 미국 외무상, 그러니까 북한 외무상을 미국에 보냈어. 공산당 아주 최고 높은 사람을 보냈는데 미국이 우리 싫다. 그래갖고 미국이 수교를 거절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만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를 다 맺어냈는데 우리는 국교를 못 맺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력 갱생. 이게 이제 우리는 수출 경쟁, 수출 주도 정책을 폈고 그때부터 이거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차 핵실험까지 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차익 실험을 해서 이제 핵을 딱 잡았어. 핵을 잡았어도 그래도 미국한테는 안 되니까 이제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카드로 나온 거죠. 그 덕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서는 북한 침략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안 죽는 여러분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전쟁보다. 우리 생태마을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생태마을에서 6년째 지금 직원도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통화를 해요. 북한에 있는 형하고 통화를 해. 뭐 지금 북한이 뭐 핸드폰이 500만 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돈 보내줘요. 돈을 보내주면은 100만 원을 보내주면 15만 원은 중국 브로커가 가져가고 15만 원은 북한 브로커가 갖고 와서 70만 원이 형한테로 가요. 그래서 요즘 북한의 그 최고 처음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 불편한 사람들이 탈북자 가족이야. 근데 하도 탈북자 이제 거의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탈북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젠 탈북자를 그냥 놔둬.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을 다 보내. 그래갖고 북한에서 최고 좋은 혼처가 누구냐? 이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집은 최고 인기 좋은 혼처야. 그만큼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북한은 지금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두 당이 있게 두 당이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만큼 이렇게 개인 사업이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하고 돼 있는 반면 전기는 우리 주창덕 형제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1시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들어온대. 지금 우리 주창덕 형제가 있는 데는 그 압력방이 있는 데예요. 사는데. 그러니까 평양만 살만하지 평양 그 벗어나서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안 가냐. 김여정 동생하고 같이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나가서 보고 온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인민들 배 올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교류도 하고 자기네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손을 들고 나왔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는 거,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 일본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속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병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면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일본이라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해적,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해적이다,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대마도에 17,000명의 우리 해군을, 수군을 보내요. 그래갖고 하도 뭐 해적질을 많이 하니까 다 두들겨 잡아갖고 조공을 받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땅이 큰 줄 몰랐어.
일본이 남한보다 땅이 4배가 커요. 그리고 일본이 남북 합쳐도 2배가 더 커. 현재 인구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일본은 1억 2천만이야. 근데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그 대마도에 있는 그 정도, 도둑놈 정도, 해적 정도를 알았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하고 막강한 나라를 갖췄을 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592년 4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이 그 임진왜란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참전을 했죠? 명나라가 참전해서 5만 명을 보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일본이 패해갖고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끝도 없이 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냐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정도 일어나요. 하루 15번. 이거는 작은 지진 말고 적어도 한 3.0, 뭐 1점, 2점은 이 사람들은 지진 놓치지도 않아요. 적어도 뭐 4.0, 뭐 여러분들 나는 2.7 지진일 때 평창에서 2.7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이 흔들리는, 그때 막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 아이들이랑 찬양하고 그러는데, 야, 그 흔들리는데 2.7인데도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들은 2.7은 지진도 생각 안 해요. 2.7은. 근데 그런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 올해도 15번 일본 갔어.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걔네들은 1년에 15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본, 우리가 외놈이라고 그러는,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쪽발이가 아니에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2배 크고 인구도 우리가 훨씬 많은, 무슨 쪽발이야, 쪽발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쪽발이로 보여? 우리가 쪽발이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침략의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우리가 뭐 전라도 고구서부터 시작됐죠. 조병갑이라는 그 이름도 갑이 들어가.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조병갑. 그 군수. 거기서 저기 그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그게 불이 일어나갖고 거의 이제 한양까지 올라갈 판국이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껴드느냐? 일본, 중국, 이게 껴들게 돼 있어. 그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1927년 관동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일본 사람들. 그때 뭐 저 다 조선 놈들이 저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그때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일본의 수도를 한국, 조선, 한반도로 옮길 계획을 가졌었어요.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지금 용인 외대 모현 있는데 거기다가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수도를 우리가 지금 도쿄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도를 정말 베이징에다 우리가 수도로 옮긴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 지진 흔들리고 이러니까 조선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원자탄이 두 방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지면서 손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은 하도 미군기가 폭격을 해갖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 그리고 일본군이 600만 명이었는데 생거지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전범들 아니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지처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한테
기가 막힌 일이 벌었어요. 6.25 전쟁. 이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었어요. 그냥 일어서는 정도가 완벽하게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일본군이 참전했던 많은 숫자가 참전을 했어요. 비밀리에 뭐 공식적인 숫자로는 한 3,000명인데 한 3만 명까지 참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저기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어요. 일본이. 거기 참전하면서부터 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군수물자, 뭐 폭탄, 차, 뭐 모든 군수물자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요. 모든 수도됐던 공장이 다 돌아갔어. 그 다음에 그때는 군대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6.25 한국전 참전한다고 창설한 게 자위대야.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덕분에 군대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이 좋지, 자위대. 그런데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반쪽 먹는 게 쉬워요? 큰 덩어리 한쪽 먹는 게 쉬워요? 반쪽 먹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니 난 그거 공부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소니가 언제적 소니야. 소니가 손들고 나온 지 10년이 넘어. 일본 가전회사 전체가 파는 전자제품보다 삼성이 파는 전자제품이 더 많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일본은 항상 저거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네들을 막 뒤쫓아가니까 조선 따라가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따라가지, 자동차 막 하지, 막 코앞에 다가 반도체 그냥 뭐 따라잡았지.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요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일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을 일본을 보냈어요. 그때 일본 정말로 밑에 극우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북한이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네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내가 달력에다 써놨어. 내년 달력에다가 10월 며칠이가 독도의 날인데 2019년부터 일본은 모든 학생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10년 동안 배우면은요, 일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쟁할 수 있는 세대 아이들은 저거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이 그 강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1905년에도 을사늑약할 때도 일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얘네들 귀에 있으면은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딱 막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무역로라든지 군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아니 이게 미국하고 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한 거야. 그나마 그 자기네들 앞에 자기네들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하고 북한, 우리나라가 압록강 경계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경계를 두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경계를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마오쩌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래갖고 중공군 140만 명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중공군 14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80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투여해갖고 그 북한을 지켜낸 거야.
근데 그렇게 지킨 북한이 만약에 손들고 남북한 통일이 돼갖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은 완전히 미국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뜨뜻미진한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 엄청나게 캐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엄청나게 캐가고 있는데 그걸 못 캐갈 거 아니야. 우리가 개발하면은 그거 못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들어왔지. 우리 이 동학혁명 때도 청나라가 들어왔지. 6.25 전쟁 때도 일본도 여기 들어왔지. 중국도 들어왔지.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이 세계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시대 때 세계 미국에 맞선 나라 아니야.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맞서고, 일본은 이 1980년대, 70년대 경제로 막 미국 막 따라잡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이 뭐 양털깎기라는 게 있어요. 확 뺏는 게 있어요. 미국. 막 경제가 발달하면 막 뺏어.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다 잡았어. 이제 일본은 두 손 다 들었어. 이제 미국한테. 근데 중국이 막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중국대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겉보기에는 뭐 그냥 민주주의, 뭐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로 챙길 거는 다 챙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방국가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만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통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로 유지되는 나라냐면 여러분들 미국 제품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제는 크고 기름 많이 들고 튼튼하긴 해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한테는 미제가 안 어울려. 우리나라 뭐 일본 다 마찬가지야. 이 물건은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최고의 세계 최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무기 팔아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전쟁해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도 한 80억 달러를 무기를 수입을 했어요. 그 많이 수입할 때는 F-35 들어올 때는 아마 1년에 100억 달러를 수입을 할 거야. 1년에 100억 달러.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참전했잖아요. 그래갖고 강력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미국에 거의 속국 비슷한 거예요. 형님이 해자고 그러면은 해자고 그러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 국제 정세 안에. 근데 지금 미국이 야, 너 이거 무기 사야 돼. 그럼 우리 사야 돼. 너 이번에 이거 사야 돼. 그럼 우리 사야 돼요. 그래갖고 20년, 30년 동안 매년 거의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하면은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우리가 무기를 수입한 거야, 이제까지.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리고 막 서로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미국에 이지스함도 들여와야 되고, 그 전투기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미사일도 더, 우리는 미사일 딱 뭐 300km 사정거리에 딱 묶어놓고, 우린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기 사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팔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A급 무기를 팔아요. 일본은 B급 무기를 팔아요. 우리나라는 C급 무기를 팔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 그 무기 수입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만, 이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요. 미국은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또 죽어라고 조사를 해봤지. 올해만 무기 수출을 2천억 달러로 했어. 전 세계.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에서 전쟁은 누구 무기 갖고 싸우는 거냐면 미국 무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 무기. IS도
이라크 전쟁 때 뭐 총을 3천만 정인가 들고 떠났대, 미국 사람들이. 총이 많으니까 그 총 갖고 지금 중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총 갖고. 이것도 복잡한 정세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내가 보기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두 손 다 들고 지금 자기 핵시설 다 파괴하고 나왔어. 우리도 이제 손 잡으려고 막 그래. 그런데도 미국이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아니 뭔가 좀 탁탁탁탁 진행될 것 같은데도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기 상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거를 이제 남북한 자기가 이제 핵무기 없앤다라는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판매 이유도 있기도 한 거예요. 벌써 미국은 카길이라는 무기 회사가, 곡물 회사가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카길 들어봤어요? 네. 카길은 세계 곡물 회사의 70%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곡물 시장을 미국의 카길이라는 회사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인공위성으로 딱 전 지구의 작황 상황을 확인을 해. 올해 옥수수가 중국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옥수수를 심어요. 자기네 그 땅에다가. 그리고 그 옥수수를 중국에 갖다 팔어. 밀이 안 된다. 그럼 밀을 잠뜩 심어. 그래갖고 팔어.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그 카길이 지난달에 들어갔어. 북한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나 철도만 한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네 회사, 곡물 회사의 전 세계 70%를 쥐고 있는 카길이라는 회사는 몰래 들어가게 승인을 해줬어. 그럼 카길이라는 회사는 거기 왜 갔을까요? 간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니네들 곡물 내줄 테니까 니네 지하자원 달라고 벌써 협상하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겉보는 거하고 이 속사정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그나마 러시아도 아무 소리가 안 하잖아.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야. 근데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따져보면은 이익이 더 많아.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소비하면 엄청나게 소비할 거거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별소리 안 하고 일본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중국 이제 뭐 그건 적펜 패스팅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차이나 패스팅 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이 지금 38선에 GP 초소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은 인구가 8천만이야. 인구가 8천만, 9천만, 1억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출에 목 안 매도 돼. 우리나라 자체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통일이 돼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통일. 그리고 지금 북한 도로 포장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포장 기술은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 북한에 지금 뭐 쓸데없는데, 아니 나는 이 앞길에 도로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 길만 해도 충분한데 그냥 이게 도로를 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는 거야. 뭐 아무데나 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으로 넘겨서 북한의 도로를 뚫는다면 우리나라 건설회사, 도로 토목회사들 그냥 피는 거야. 그냥 북한에 가면은. 그러면 도로, 전기, 우리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북한 전기 지금 30분밖에 안 준다는데 그 북한 그 기가 막힌 석탄 캐다가 전기로 만들면은 얼마나 북한이 그
경쟁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중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로다가? 북한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북한으로. 그 개성공단이 200만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잠비아에 1000만 평 받았는데 개성공단이 200만 평인데도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거기다 세워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다 하잖아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내는 적이 없어. 핸드폰이 울려야지 내가 잠깐 쉬어. 그리고 진짜 내 나이쯤 되면 네 바지에 쏠리는지 내 바지에 쏠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핸드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즐거운데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 짜증스러운 거야. 어제가 그제도 천국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지금 핸드폰 울린 자매님 당황스러울 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는 건데. 그리고 뭐 이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하 자원은 3,000조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 자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석유는 뭐 그것도 직접 가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1,500억 배럴 정도 있다고 해요. 1,500억 배럴. 그럼 1,500억 배럴 정도면 뭐 양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 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그게 주로 어디 많이 묻혀있느냐면 평양 앞바다에 많다고 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하 10km 정도예요. 예. 근데 이 석유 시추하는 이 기술은 SK가 세계적이야. 그 안정만 되면은 가갖고 어쨌든 시추를 해갖고 퍼내는 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경제 2위 국가가 된다. 2050년 정도 되면은 세계 평가 회사들이 평가하기를. 그리고 국민소득은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뭐 북한에 다 퍼준다. 뭐 통일 비용이 독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뭐 독일을 봐라. 뭐 지금도 통일,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경제 발전을 가장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렇게 통일 비용을 해서 망해야 될 거 아니야. 망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라가, 물론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경제위기 그러는데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경제위기 아닐 때가 언제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맨날 경제위기라고 그랬죠?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호강에 요강을 타고 진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가봐요. 아니 아까 오전에 잠비아 그 사람들 봐요.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이런 전 세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얼마나 지금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잘 살아. 그 남북한이 손만 잡으면은 내가 보기엔 지하자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야. 전쟁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이 남아있지. 통일돼도 중국하고 일본이 어떤 이유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남북한이 지금 합쳐서 이렇게 5,000년 역사상 지금까지 한민족, 뭐 북한 빼고 남한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산 적은 없어요. 내가 역사책을 뒤지고 봤는데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상.
정말 그 배고픔의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두 끼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근데 지금 우리 남한 봐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 애들 군대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막 군대 면제하라고 막 간장 막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간장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군대 2년, 3년 안 가는 기간 동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속도,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는 안정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요즘 방탄소년단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조용필이야. 방탄소년단이. 근데 빌보드 차트 2018년 미국 가요 순위 탑10 그런 걸 빌보드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200위까지 하는데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어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는데 외국 가수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상. 그리고 이 빌보드 휴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얘네들 방탄소년단 애들이 그 휴대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노래를 올려요. 그런데 조회수가 32억 뷰야.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했을 때 5억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명이 하는 노래를 하는 거거든. 32억 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매치 경기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야구장에서 공연하면은 전성 매진이야. 전성 매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야. 얼굴 하얀 백인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이틀 3일 줄 서서 기다리고, 이게 한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안에 우리나라 노래도 불러요. 지화자 좋다. 그런 노래 가사를 넣어 애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탄소년단 애들이 일본 침략한 거 그거 하니까 출연하지 못하겠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그럼 방탄소년단 애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해야. 그런 애들 군대 안 가도 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남북한 통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남북한 통일을 더 간절하게 바라느냐 하면 지금 2,400만,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유튜브 지금 볼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 여기 주창덕이라는 직원이 내 CD를 보내갖고 화가 나십니까를 듣고 돌아가면서 자기네 그렇게 밤에 모여서 듣는데요. 네. 그 하여튼 대단한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직원한테, 그 과장인데 주과장한테 그런데 이 천주교 신부님이 대단하네. 이 신부님이 우리 와서 좀 많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고 좀 강의도 좀. 아니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사랑의 이 가르침도 좀, 진리의 가르침도 좀 가르치고 좀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고 좀 사람답게. 북한은요, 내가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증명서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아마 경기도에서 온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래, 내가 막 하려고 했어. 전주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서 사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과장은 평양에 한번 가는데 보름 걸린대요. 기차가 가다가 전기가 없어서 쓰는 거야. 전기가 와야지. 거기 다 전기로 가거든요. 기차가. 전기로 가니까 그리고 시속 무슨 20km, 10km 그 산이 많고 이러니까
이 올라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거, 전기가 안 오면은. 참. 근데 여러분들은 자가용으로 2시간, 3시간이면은 그냥 왔다, 또 바람같이. 또 KTX는 저기 서울역에서 여기 평창까지 KTX는 1시간 반이야. 청량리는 1시간 10분이면 와. 참.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이면 내려가고, 김정은 동생이 서울에서 와갖고 평창으로 KTX 타고 동계올림픽 가면서 소리가 나나, 기차 소리가 나요? KTX 타면은? 스르르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에 올라가고, 오빠, 이거 안 된다. 우리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사람은 남한밖에 없다. 남한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기차며 도로며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오빠하고 동생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열으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속 시원해. 우리도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본도 원하지 않지, 중국도 원하지 않지, 미국도 원하지 않지. 이러니까 이놈의 거 우리 마음껏 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 이런 국제 정세를 좀 잘 이해하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관광 이게 지금 여기서 한국만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남한보다 북한에 가면 개마고원이 기가 막히대요. 개마고원. 나는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다 가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문만 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건설 기술이 넘어가고 아름답게 꾸미면은 내가 보면 기가 막힐 거야. 유럽에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 가봐야 분당 못 따라가요. 분당처럼 도로 빵빵 뚫리고 이만큼 막 도로 30m가 조경으로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유럽 애들이 분당에 와갖고, 내가 분당에서 미국 애들, 유럽 애들 만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분당에서 있을 때. 그거 어떠냐? 이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 돈탄,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은. 이 기술을 북한에다 딱 적용해갖고, 도시 개발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으로도, 경제로도, 평화로도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북한 교회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는 거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래요. 어쨌든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오신 분들이 이제 묵주기도 이렇게 할 때 통일한 것이, 하느님 통일하게 돼서 북한에 성당 짓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이 강의회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잠비아에 나무 심는 것도 꿈이지만 북한에다 나무 심는 게 꿈. 북한의 나무를 기가 막히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개 산 정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조림하는 거, 이게 내 꿈이야. 이 환경을 지키는 거는 나무를 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면은 북한에다 나무를 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직접 강의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하나 힌트를 주면은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다고 웃기죠. 여러분들 사람들 관에다 묶을 때 염해갖고 왜 광목으로 묶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와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묶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야. 꽉 묶는 게 뭐냐면 다시 살아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묶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잘 알면은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프로그램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SNS에 올린 여행 사진에 부럽다는 댓글이 달릴 때의 그 뿌듯함, 새로 산 명품백을 친구들이 알아봐줄 때의 그 째지는 기분, 자녀의 입학 소식을 주변에 알릴 때 느끼는 자부심.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자랑을 하고 난 후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후회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의 지나친 자랑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왜 우리는 때로 자랑을 하고 나서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 선배들과의 대화, 심리학 서적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에 오히려 일부러 숨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SNS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전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한 순간, 성공의 순간,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특정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중요한 것들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면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더 큰 성공을 향한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이는 결국 만족감보다는 불안과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겸손함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산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더 깊은 존경을 받게 하고 진정한 인격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스터리와 깊이가 생기고 이는 종종 더 큰 매력과 영향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다 자랑해도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숨겨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재산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경우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장 먼저 숨겨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72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5년 만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친척들 모임에서 회사 매출과 제 연봉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주고 부러워했습니다만 그 후로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 했고 가족 모임에서는 제가 당연히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났는데 제 수입을 알고 난 후엔 항상 비싼 곳에서 만나자고 했고 결국 제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교육비를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면서 당신은 돈이 많으니 당연히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라는 식의 압박감을 주었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입과 재산은 정말 철저히 숨겨야 한다는 것을요. 이후 제 사업이 더 성장해도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가 알아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고 이것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재산과 수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관계의 역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기대와 부담을 가져옵니다. 또한 재산을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과의 비교 대상이 되어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주거나 반대로 자신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완전히 감추거나 가난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 예를 들어 연봉이 얼마다, 집이 얼마다, 주식이 얼마다 같은 정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외에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되 그것을 과시하거나 수치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다음 계획과 목표입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 이직 계획, 큰 결정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8세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까지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늘 꿈꿔왔던 제 카페를 열기 위해 퇴직금과 적금을 모으고 있었고 은퇴 후 작은 동네 카페를 창업할 계획이었죠. 너무 설레고 기대되어서 그 계획을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치 컨셉, 메뉴, 인테리어 아이디어까지 모두 공유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계획을 이야기할수록 제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그 위치는 유동인구가 적지 않아? 요즘 카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하다더라. 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같은 말들을 들으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아이디어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실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독특한 컨셉과 위치에 제가 구상했던 것과 비슷한 카페가 생긴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때 느낀 배신감과 허탈함은 정말 컸습니다. 결국 은퇴 후 1년이 지나서야 카페를 열었는데 처음 구상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어요. 소중한 꿈과 계획은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 조용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카페를 확장하고 두 번째 지점을 낼 때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더군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을 너무 일찍 공개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비전을 잃거나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성취감을 느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마치 이미 달성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실제 행동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말만 많고 행동을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획일수록 실행 단계에 이를 때까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피드백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나 멘토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인들에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세부 사항은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가족 내의 갈등과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다툼, 자녀와의 갈등, 시댁이나 처가와의 문제 등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75세 이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아내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가치관 차이도 컸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친한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제 편을 들어주니 일시적으로 속이 후련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과장했던 아내의 단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동료들의 기억에 남았고 나중에 아내와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진 후에도 그들은 제 아내를 그때의 안 좋은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행사에 아내가 오면 미묘하게 불편한 시선을 느꼈고 아내도 당신 동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말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만난 지인이 우연히 우리 가족과 친분이 있는 다른 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결국 아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의 신뢰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은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나 절대적으로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지만 그 후로는 절대 외부의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내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관계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야기한 내용은 통제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한번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가족에 대한 불만을 SNS에 올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상담사나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상담하는 것은 건강한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인들에게 가족의 사적인 문제를 상세히 공유하는 것은 결국 모든 관련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과 도움입니다. 누군가를 경제적으로 도왔거나 중요한 기회를 연결해 주었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경우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9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개인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망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일을 조용히 해왔지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제가 도와준 학생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고 그분이 저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이따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지난번에 누구누구를 도와줬더니 정말 잘 되고 있더라. 땡땡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더라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저와 만날 때 예전보다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수치심이나 부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 돕는다고 오해하기도 했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후로는 제가 누구를 어떻게 도왔는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더 편안해졌고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선행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모르는 선행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부담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행이 주는 내적 만족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선행은 조용히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의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세요.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선 활동이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개인적인 공로를 강조하기보다는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내면적 힘과 영적 실천입니다. 명상, 기도, 자기 성찰 등 내면의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실천과 깨달음의 여정은 대체로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정태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큰 사업 실패를 겪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을 때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명상을 실천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제가 변한 것을 느끼더군요. 예전보다 차분해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물을 때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제 명상 습관과 깨달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명상을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에 빠졌다고 오해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깨달은 사람인 척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에는 제가 명상에 집착한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심지어 제 명상 습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오랜 명상 지도자님이 해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제 명상 습관이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제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어떻게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때 조금씩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내면의 성장은 자랑하거나 설교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내면적 힘과 영적 실천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기도, 자기 성찰 등의 실천은 매우 개인적이고 내밀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SNS에 공유하거나 일상 대화에서 자주 언급하면 그 순수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내면의 힘은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하세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일 때 그때 적절한 수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자랑해도 철저히 숨겨야 할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산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과 목표, 가족 내의 갈등과 개인적인 문제,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과 도움, 그리고 내면적 힘과 영적 실천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품격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숨긴다는 것이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특정 부분은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완전히 숨겨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가족,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소통의 단절이나 폐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영역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새로 산 명품백,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자녀의 성취 등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좋은 면들을 전시하도록 유도받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것을 자랑하고 공유하는 대신 일부러 숨겨두어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내면 깊이 간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되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면을 전시하는 시대에 의도적으로 일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반항이자 자기 보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전시하는 사람들도 카메라 뒤에서는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공유할지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균형 잡히고 품격 있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